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화학의 언어, 그 중에서 화합물의 조성 구조에 대한 화학 양론적인 화학 식량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물질의 변화에 있죠. 그런데 이 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딱 이렇게 채웠단 말이야. 그리고 바깥에 내두었더니 세상에 이 항아리가 그냥 깨져버리더라. 이런 걸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 관찰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이 얼면 얼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얼면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얼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진짜냐? 말로만 눈으로만 부피 증가하네 이럴 게 아니라 부피가 증가하긴 증가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 바로 측정이란 행위가 필요합니다. 측정. 자, 여기에서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론적인 단계에서는 가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입증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입증 과정이 말하자면 검증으로서 측정 행위를 수반합니다. 측정을 하려면 물이 얼 때 물의 질량을 일정하게 넣고 뭐를 측정해요? 질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질량에 대해서 부피를 측정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값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할 겁니다. 질량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근, 관 이런 단위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잘 안 쓰죠. 일부 쓰긴 하죠.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더니 쇠고기 한 근만 주세요. 두 근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질량보다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이런 질량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부피 그러면 우리 통상 국제적으로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아니면 세제곱 미터 이런 걸 이제 사용하고 과학에서는 1세제곱 센티미터가 1밀리리터가 같다 그래서 밀리리터 또는 리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피 단위로는. 어쨌든 이러한 질량, 부피 이 측정 단위에 대한 무언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화학에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화학의 언어가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한데 가장 1차적으로 원소에 대한 표기, 원소를 약속해야 되겠죠. 이것은 수소라고 하자. 이것은 탄소라고 하자. 이런 원소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량 이런 것들 측정 단위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냥 물 몇 그램 이거는 별게 아닌데 원자나 분자 이쯤 되면 이 원자, 분자 이놈들은 워낙에 작으니까 분자보다 더 작은 게 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물 분자 하나의 질량을 직접 잴 수 있는 저울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이제 비교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상대 질량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상대 질량.
자, 이 상대 질량이 뭐냐? 상대적으로 비교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시소 같은 걸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울이 눈금이 100kg까지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100kg을 넘는 체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씨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kg 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저울로 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재는 방법이 있죠. 자, 시소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소에서 내 몸무게를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럼 내가 시소에 딱 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소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물론 나보다는 좀 더 시소의 요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내 몸무게가 60kg이다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요 거리가 2 대 요쪽 거리가 요 받침점까지 이 사람이 앉은 거리, 요것이 1, 뭐 이런 비율이다 한다면, 내 몸무게가 60kg일 때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kg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량을 결정을 하면은 분자량도 결정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뭐로 나타낸다고요? 상대 질량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또 어쨌든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내 몸무게 60kg을 기준으로 했다. 이 사람은 나보다 2배니까 120kg이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10이라고 놓는다면 이 사람은 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정하자 그런 얘기죠.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 보세요.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00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인데 질량수가 12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얼마로 했다? 12.00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12.00.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유가 있죠. 탄소의 요 질량수가 12짜리니까 12로 정했다 그 얘기인데,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게 합쳐진 거죠. 지금 탄소 질량수 12짜리 경우에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도 6개 따라서 합쳐서 12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자도 있지 않느냐? 물론 전자도 있지만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아주 무시할 만큼 작다 그랬죠? 양성자가 1이다. 그럼 중성자도 1인데 전자는 얼마나 했어요? 전자는 0.0005 이쯤 된다. 그렇다면 뭐 이거 무시해도 되겠죠?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성자, 중성자, 즉 질량수만 가지고 우리 그 원자량을 나타내도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자의 질량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으로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질량수가 원자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탄소는 질량수 12짜리가 있고 질량수 13짜리도 있어요. 질량수 14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랬어요? 원자번호는 6번이니까 다 탄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동위원소 그렇게 부르죠. 동위원소. 자, 그런데 질량수 14짜리 이 녀석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이 극미량입니다. 0.0000 하고서 한참 가요. 퍼센트가.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죠. 무시해도 됩니다. 자연계는 질량수 12짜리와 13짜리가 대략 99대 1 정도 항상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질량수 12짜리 탄소와 질량수 13짜리 탄소가 99대 1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화합물에 들어있는 탄소 100개 중에 99개는 항상 질량수 12짜리고 1개는 항상 질량수 13짜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평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이 원자나 분자의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거든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일일이 다 뭐 100개, 200개 이런 정도 수준에서 다루는 게 아니니까 평균값을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 이제 평균 원자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그래서 동위원소의 원자량을 평균해서 나타냅니다.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원자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분자량도 결정이 될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냥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와 13짜리 평균 원자량이 12.011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99% 정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탄소 그러면 12라고 보면 되겠고, 수소의 원자량 질량수 1짜리입니다. 수소도 거의 대부분 질량수 1짜리 이걸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거의 원자량 그냥 1이라고 보면 되겠고, 질소가 있다. 질량수 14짜리 이 질소는 원자량을 14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질량수 16짜리 산소는 원자량을 16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했다시피 질량수 자체가 그냥 원자량이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문제에서 따질 때는 뭐 평균 원자량 이런 개념 따질 때는 그때 이제 별도로 계산해야 되지만, 요 산소는 질량수 16짜리니까 원자량을 16이라고 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봐야죠. 물은 분자가 H2O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로 물이라는 분자를 만든 겁니다. 이 분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소가 1짜리 원자량이 2개, 그죠? 원자량이 1인데 2개가 있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합쳐서 물의 분자량은 18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CO2로 분자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냐?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12, 산소는 16짜리가 둘 있죠.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44 이렇게 나옵니다. 암모니아는 분자가 NH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암모니아의 질소는 14, 수소가 1짜리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7, 분자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C2H5OH. 자, 요거는 이제 에탄올이라고 하는 분자인데, 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분자를 C2H5OH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제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시는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시는 그러면 뭐를 보여준다? 성질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게 OH 요 부분이 들어있으면 항상 알코올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NaOH의 OH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NaOH 그랬을 때 이때 OH는 이거 전체가 음이온이에요. NA가 플러스 양이온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에탄올에서 OH 요거는 이온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달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 탄소 12짜리가 2개 뭐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5개, 요거까지 6개죠? 그러면 1 곱하기 6.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16.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죠. 1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이제 46 이렇게 나오는데, 분자량은 지금 여기서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1, 2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따질 때는 집단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집단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몰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잘 쓰지 않지만 접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접. 한 접 그러면 이거는 채소 100포기를 얘기합니다. 100포기. 그전에는 이제 김장을 담그더라도 뭐 배추 2접, 무 1접 반 이런 식으로 담궜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추 2접이면 200포기입니다. 한 접이 100포기니까. 그럼 배추 200포기, 무 1접 반이면 150포기입니다. 배추 200포기, 무 150포기 그러는 것보다 배추 2접, 무 1접 반 그러는 게 훨씬 말하기가 편리하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런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몰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이 원자나 분자를 집단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몰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기준이 질량수 12짜리 탄소 요거를 기준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질량수 12짜리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 이것을 1몰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도대체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가 몇 개냐 이것은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측정이 가능한데 그 결과 그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것을 우리 1몰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몰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H2O 요게 1몰 무슨 얘기죠? H2O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 2몰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요거는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원자에다가 2몰이니까 곱하기 2만큼 이만한 입자수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산화탄소가 3몰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CO2 분자로는 얼마냐?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만큼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이산화탄소 3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이건 얼만큼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에 탄소가 하나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죠. 요거하고 개수가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탄소 원자가 들어있다. 만약에 산소 원자가 얼마만큼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산소 원자는 이산화탄소 하나당 여기 보니까 산소 원자가 얼마? 2개 들어있네요 여기. 그쵸?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3몰의 CO2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이만큼이 바로
CO2 분자수인데 CO2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래서 몰수는 분자의 몰수, 원자의 몰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